자, 여러분들 이슬람 문명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굉장히 생소하시죠?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과연 이슬람 문명이 우리 삶에 또는 인류의 삶에 얼만큼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의 어원이 아랍어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랍어로 커피는요, 까후와라고 합니다. 까후와. 그런데 어떻게 아랍어가 까후와가 커피의 어원이 됐을까요? 자, 커피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커피는 원산지가 에티오피아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9세기에 예멘 출신의 수도사가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던 중에 몸살이 났나 봐요. 지쳐서 피곤해서 아프게 되었는데요. 이 커피 가루를 탄 물을 마시고 회복이 되었다. 그때부터 이 예멘의 수도사가 이 커피를 가지고 와서 예멘으로 가져와서 예멘에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멘에서부터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또 인도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커피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1511년에는요. 이슬람의 메카로 성지 순례로 온 순례객들에게 이미 커피를 팔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커피에 대해서 이 이슬람 지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술을 금지하는 것이, 술 문화가 없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것이 이슬람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 음료로 이 커피가 굉장히 곽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피가 무슬림들의 기호식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됐고요. 커피뿐만 아니라요. 이슬람 문명은요. 과학과 의학과 천문학과 수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무슬림들은 전 세계 어디 있거나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방향으로 방향을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 세계의 천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수학에 특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어떤 이슬람 세계에서 이런 학문이 발달하게 된 배경은요. 아바스 왕조 때입니다. 아바스 왕조 때는 모든 학문이, 그러니까 과학이나 철학이나 의학이나 수학이나 천문학, 연금술까지 모든 학문의 어떤 황금기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7대 칼리파가 알마우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마우문이라는 칼리파가 굉장히 그 중앙집권적인 어떤 권력 체제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육로의 비단길, 해상의 비단길도 개척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 칼리파가 학문을 장려하고 굉장히 문해를 증진하는 학구파였다는 거예요. 지혜의 집이라는 학술 연구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이 지혜의 집은 바이틀 히크마라고 알아보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문적인 번역기관인 동시에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요즘 같으면은 학술 연구원 플러스 도서관의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혜의 집에서 전 세계의 학자들을 모읍니다. 이 알무운 칼리파가.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그리스나 페르시아나 인도나 중국에서 유입한 그 도서들을 번역을 시키고, 번역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학자들이 그 기본적인 그리스 학문, 페르시아 학문, 인도 학문을 바탕으로 보다 더 발달된 발전한 이슬람 학문을 또 발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칼리파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얘기죠. 그런데 이 지혜의 집은요, 기원전에 이집트에서 설립한 300년경에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어스 왕이 설립한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 일의 최대 학술기관으로 이 지혜의 집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집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규장각 정도 그런 유사한 그 시설로서 중세 학문의 중심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슬람의 황금기의 원동력이 된 그런 학술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람 문명을 통해서 개발된 발전된 과학이나 의학, 천문학 등을 한번 예를 들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스트롤라베 들어보셨습니까? 아스트롤라베는요, 그리스어로 별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상징하는 것처럼 아스트롤라베는요, 천문 관측 장치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통해서 태양과 별과 행성과 달의 위치를 예측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구인데요.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히파르쿠스에 의해서 발전이 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아스트롤라베를 통해서 구면평사도 기법으로 복잡한 삼각함수 없이도 별의 좌표를 성립시킬 수 있는 굉장히 그때 당시는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굉장히 훌륭한 기능을 가진 그런 기구였는데요. 이것이 중세 이슬람권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존의 기능에 더 정교하고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에서 기도 방향을 나타내는 끼블라 방향이 어디 있느냐를 방향을 나타낼 때 이 아스트롤라베를 썼고요. 거기다가 또 예배가 5번 있잖아요. 무슬림들은 이 5번의 정확한 시간을 또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의 아스트롤라베에서는 없었던 시간, 날짜, 측정 기능까지 중세 이슬람권에서 추가를 합니다. 더군다나 더 추가된 기능은요, 건물의 높낮이 또 산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우물의 깊이 그리고 어떤 그 공간의 넓이를 측정하는 그런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이 중세 이슬람권에서 학자들에 의해서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세 이슬람에서 더 기능이 확장되고 정교화된 아스트롤라베가 이 이슬람 왕조가 스페인 남부인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트롤라베도 유럽으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유럽의 예수의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과 동아시아에 전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해럴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스트롤라베에 대해서 평가한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스트롤라베는 디지털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 가장 중요한 천문 계산 기구였으며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 가장 중요한 천문 관측 기구였다. 이런 굉장히 아스트롤라베 중세 이슬람권에서 개발한 아스트롤라베에 대한 위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세 이슬람 세계의 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의 아버지 하면 우리가 히포크라테스죠. 그리스 의학을 이 중세 이슬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냥 수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슬람 의학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중세 무슬림 의학자들은 히포크라테스나 아니면 갈레노스 같은 그리스의 이제 그 의학자를 정식적인 스승으로 여기고 굉장히 존경하고 그들이 개발한 의학에 대한 어떤 기법을 발전을 시킵니다. 결핵이나 콜레라 그리고 패스트 같은 그런 유행성 전염병의 경로를 최초로 밝힌 것이 바로 중세 이슬람의 의학학자들이고요. 또 모세혈관이나 아니면 그 혈액의 심장, 순환 이런 구조도 밝혀낸 것도 이 중세 이슬람권의 의학자들이고요. 우리 왜 외과 수술할 때 쓰는 외과 수술 도구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중세 이슬람 시기에 무려 200여 가지 이상의 외과 수술 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대부분 현재까지 쓰는 그 외과 수술 도구가 그때 당시 쓰였던 것과 형태가 거의 흡사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세 이슬람의 의학이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슬람 세계의 최초의 병원은요, 8세기에 바그다드에서 세워집니다. 9세기부터 체계적인 어떤 치료와 간병 시스템을 구축한 이런 대규모 병원이 이슬람 세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세기에 안누리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은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설립이 됐거든요. 병원 안에 내과, 외과, 정형외과, 안과, 약학과 등 다양한 전문 분야로 이루어진 대형 종합병원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세기에는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설립된 알만수리 병원이 있는데요. 이 만수리 병원에서는 당시 무려 병상이 8,000개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형 병원이죠. 이처럼 중세 이슬람 세계 의학은 그만큼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휴머노이드 오토마타입니다. 자, 오토마타가 뭐지? 처음 들어보셨죠? 생소하실 거예요. 오토마타는 자동 기계 장치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오토마타를 개발한 학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알좌잘이라는 아나톨리아 지역 출신입니다. 아나톨리아는 지금의 그 튀르키예 그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알자자리가 12세기, 13세기 초까지 이제 활동을 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저서에 기묘한 기계장치 제작에 관한 유용한 지식과 기술 집대성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저서를 집필했는데요. 이 저서 안에 50여 가지의 기계장치가 소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시계, 그 다음에 음료수를 따르는 기계장치, 그리고 물 분배하는 장치, 분수, 음악 연주하는 오토마타 등 그러니까 자동으로 기계가 움직이는 거죠. 이러한 50개 이상의 기계장치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사진에 바로 보여드리는 이 음료수를 따르는 오토마타입니다. 이 음료수를 따르는 오토마타 원리는요. 이 기계 안에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저장돼 있고 그 음료나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물통에 담겼다가 7분마다 다시 컵에 담기는데 이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여성 모습을 한 인형이 물을 따르도록 대접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약간 로봇 기능 같은 거죠. 근데 이 중세 때, 그러니까 12세기에 활동한 학자니까 알자자리가 12세기에 이러한 오토마타 자동기계 장치를 개발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알자자리가 개발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코끼리 물시계입니다. 자, 코끼리 물시계는요. 사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림만 봐도 화려하죠. 그런데 맨 위에 보시면 새가 앉아 있습니다. 이 새가 이집트의 불사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 있는데 이슬람의 술단 서기 정도 됐고요. 그 밑에 가만히 보니까 용이 있네요. 중국의 용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위에 덮여 있는 것은 페르시아 카펫입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인도 코끼리가 되겠죠. 자, 이 코끼리 물시계는요. 수력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인형 모양의 시보장치가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원래의 목표, 즉 실용성이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연을 해요. 오토마타가. 그냥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굉장히 공연하는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인도나 중국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지역의 타문화를 함께 수용하면서 이런 개방성까지 한꺼번에 응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슬람 세계의 오토마타의 최고 걸작이다라고 인정받는 게 이게 바로 코끼리 물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물시계는요. 실용적인 목적을 만족시키면서도 또 다양한 타문화적인 요소를 융합함으로써 이슬람 세계의 개방성 또 포용성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오토마타 기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자자리가 이 코끼리 물시계를 발명한 후 약 25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시기입니다. 세종대왕 16년에 즉 1434년에 장영실이 자경루를 제작합니다. 자경루는 스스로 이제 치는 궁궐 시계죠. 이것도 물시계 일종인데요. 이 자경루를 보면 12지신 모양의 나무 인형이 팻말을 가지고 나와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때 종, 징, 북이 저절로 울리게 설계된 오토마타 물시계예요. 그런데 이 물시계 자경루는 장영실이 중국의 송나라의 물시계를 그리고 알좌자리가 개발한 코끼리 물시계 등을 참고해서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자경루가 코끼리 물시계처럼 수력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인형 모양의 시보가 작동하는 그런 원리, 거의 흡사한 원리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알자자리의 코끼리 물시계와 굉장히 유사한 원리로 개발됐다, 기술이 사용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때 당시 이슬람 세계와 우리 조선시대와의 어떤 밀접한 교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종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종이는 105년 중국의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서 6세기까지 한국이나 일본에 전파가 되었는데요. 이슬람권의 이 종이가 전파가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탈라스 전투라고 혹시 배운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서역,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지역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키르기스스탄 지역이거든요. 이 탈라스가. 근데 이 탈라스에서 그때 당시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 군대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중국군이 패하게 됩니다. 이 이슬람군이 포로가 된 중국인들을 또 이슬람권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 안에
제지 기술을 익혔던 중국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제지술이 바로 이슬람권에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탈라스 전투입니다. 이렇게 제지술을 익히게 된 이슬람권 무슬림들이 이 제지술을 발달시켜서 8세기경에는 사마르칸트하고 바그다드에 무려 제지 공장이 등장했을 정도로 이 기술을 확산하고 확대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종이가 이렇게 확대되기 전까지는, 보급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을 기록할 때 쓰는 것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였어요. 양피지 같은 경우는 양의 가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그러니까 비싼 것이 흠이죠, 단점이죠. 그래서 성경 한 권을 필사하기 위해서는 양 무려 500마리의 가죽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비싼 그런 기록 수단이었죠. 그리고 이제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이집트 나일강에서 나는 식물을 채취해서 이렇게 다져서 만든 종이 형식인데요. 이 페이퍼의 어원이 된 게 바로 파피루스잖아요. 근데 이 파피루스 자체는 보관이 너무 용이하지 않아 오래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런 양피지와 파피루스의 단점을 보완해서 종이가 만들어지고, 이 종이라는 건 굉장히 저렴한 지식 전파 수단으로 이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이 이슬람권에서 서방으로 제지술이 전파되는 루트가 있습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중국의 제지술 받았죠. 이슬람권으로 들어왔죠. 유입됐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세기에 사마르칸트하고 바그다드에 제지 공장 세워졌죠. 그리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또 이집트의 800년경에 이집트로 또 이 제지술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슬람 왕조가 스페인 남부인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면서 제지술도 같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세기서부터 13세기까지 이 이슬람권의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됨으로써 이러한 제지술 전파가 결국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이 유럽의 르네상스를 어떻게 추동하는,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학과 과학과 천문학 정도 얘기를 했고요. 제가 아까 커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 중에서 의외로 이슬람권에서 유래된 그런 어원인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아랍어에서 어원을 둔 어떤 영어 단어들이 식품이나 섬유나 학문이나 일상생활, 또 일상용어, 화초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식품 같은 건 아까 커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탕. 설탕은 아랍어로 수카르입니다. 수카르, 슈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캔디, 사탕이잖아요. 캔디인데 이 캔디가 아랍어로 깐드라고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설탕가루를 결정화된 것을 이 아랍어로 깐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캔디, 사탕이 되었다라는 어원인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섬유에서도 우리 면화, 머슬린, 그리고 거즈, 사틴, 파자마 이런 것들이 다 아랍어에 어원을 둔 건데요. 면화 같은 경우는요, 아랍어로 꾸tu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뭐죠? 커튼이죠. 커튼. 그리고 이제 화초에 있어서는 자스민이라고 하죠. 아랍어는 야스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 여성들 이름에 야스민이라는 이름을, 예쁜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문에서도 또 우리가 많이 아랍어의 어원인 영어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천문학인 애스트로노미도 아랍어의 어원이고요. 그리고 또 화학인 케미스트리, 연금술인 알케미, 그리고 점성학인 애스트롤로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수학인 알제브라, 그리고 물리학, 피직스 이런 것들이 다 아랍어의 어원을 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금술을 나타내는 알케미는요, 아랍어에서 연금술, 화학을 나타내는 알키미야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두고 있고요. 그것이 발달해서 케미스트리, 화학이라는 영어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수학이라고 알제브라라고 영어 단어 알고 계신 대수학은요, 중세 이슬람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알카와리즘입니다. 아랍어는 알카와리즘이지만 서양에서는 알카리즘이, 콰리즘이 이렇게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알카와리즘이라는 이 대학자가 알제브라라는 이 대수학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장본인입니다. 또 알카와리즘이가 유명한 것은 여러분 왜 우리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여러분 원하는 영화나 아니면 뭐 제품들 막 이렇게 찾아보면, 이를 제가 영화 음악 중에서 뭐 클래식이나 재즈를 좋아한다, 한번 그거 찾으면 계속 재즈나 클래식 음악 관련 정보가 들어와요. 저한테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근데 그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인한 것입니까?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연산작용에 의해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찾아보면 그것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고리즘이 바로 알카와리즘의 이름에서 알고리즘이 바로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는 일상 용어에서 굉장히 많은 이슬람 용어들 그리고 아랍 어원에 기인한 그런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이 바로 알콜입니다. 어떤 영어 단어에서 알이 들어간다면, 알로 시작한다면 이거 혹시 아랍어 단어가 어원 아니야?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이라는 것은요, 아랍어의 너라는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너라는 관사가 바로 아랍어로 알입니다. 그래서 알콜 하면은 원래 아랍어로 알코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성들이 눈 화장을 하기 위해서 썼던 가루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발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제된 가루, 그러니까 연금술에서는 제호 원소를 뜻하는데 이것이 발전돼서 오늘날의 알코올이 됐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용에서는 알코올 빼놓고 또 알칼리, 관세, 수표, 카라반, 매거진, 잡지, 파라다이스 제로 등 굉장히 많은 이슬람 관련한 용어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잡지라는 매거진 있잖아요. 그것은 아랍어의 마크잔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마크잔은 아랍어로 창고라는 뜻이에요. 창고는 뭐예요? 이것저것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죠. 근데 우리 매거진이라는 잡지는 뭐예요? 여러 가지 주제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을 모아놓은 것이 잡지잖아요. 그래서 이 매거진의 어원은 아랍어인 마크잔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슬람 문명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저희 생활 그리고 인류의 생활에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고 지금도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찾아보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